이 행성은 생명이 없어 보여요. 사막처럼 생명이 없고 벽돌처럼 붉고 매우 건조해요. 하지만 붉은 행성의 극점에 도달할 때까지만 그렇죠. 그곳에서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 화성이 극도로 건조한 곳이라고 상상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과거에 화성에 많은 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붉은 행성의 표면에서 수많은 고대강 계곡 네트워크와 호수 바닥을 발견했어요. 또한 화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광물과 암석도 있어요. 화성은 35억 년 전에 끔찍한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에도 붉은 행성 화성에는 물이 남아있어요. 화성의 대기가 너무 희박해서 이 물이 행성 표면에서 액체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표면 아래는 어떨까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행성 표면 아래 극지방에서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북극의 만년설이에요. 또한 때때로 분화구 벽과 언덕 아래로 짠물이 흐르기도 해요. 그리고 행성 대기 중에도 소량의 물이 존재하지만 수증기 형태로만 존재해요. 어쨌든 화성의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는데 이 물을 인간이 운영하는 붉은 행성 탐사선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지구에서 오는 우주선이 자체적으로 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화물의 무게도 훨씬 가벼워지고 결과적으로 임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우주선은 화성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싣고 우주 비행사가 화성 물을 정수해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만 가져가면 돼요. 하지만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화성에서 발견되는 물이 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구의 바다만큼 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염분은 지구에서 찾을 수 있는 염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정량을 섭취하면 인체에 매우 독성이 강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로켓 연료의 부산물이나 도로 조명탄 및 불꽃놀이에서 이러한 염이 형성돼요. 당연히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만 발생하죠. 이를 분해할 특별한 박테리아가 없다면 이러한 물질은 해마다 축적되고 물속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물도 정화할 수 있어요. 여과 과정을 통해 우주 비행사는 유해 물질의 90%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자외선 소독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물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외부 미생물, 만약 그게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단계는 우주 비행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휴면 상태의 화성 미생물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즉, 미래의 화성 여행자들은 붉은 행성에서 식수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수질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정수 장비를 가져간다면 말이죠. 사막 한가운데서 물 부족을 겪는 것도 끔찍하지만 다른 행성에서 겪는 건 훨씬 더 끔찍한 일일 테니까요.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화성에 물이 있다면 우리 태양계에 물을 찾을 수 있는 다른 행성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럼 몇 군데를 방문해 봅시다. 목성의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부터 시작할게요. 전문학자들은 유로파를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꼽고 있어요. 이 달에는 수심 64에서 160km의 거대한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네, 두께가 16에서 32km로 추정되는 얼음층 아래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의 균열에서 물 기둥이 분출해서 달의 바닷속 내용물을 우주로 방출한다고 주장해요. 달의 적도에서 방출되는 따뜻한 물이 바다에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어요. 이는 유로파의 단순한 생명체뿐만 아니라 복잡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마 2030년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가 위성에 도달해서 자체 조사를 수행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토성의 달인 엔셀라두스로 넘어가죠. 사람들은 1789년부터 이 작고 졸린 세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이 달의 지름은 500km에 불과해요. 엔셀라두스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 하나인데 따뜻하고 짠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엔셀라두스는 매시간 1000톤이 넘는 물을 얼음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등 물 분출이 매우 정기적으로 일어나요. 이 물은 유기분자, 소금 및 기타 물질과 혼합되어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조수 영향 덕분에 바다가 따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성의 잡아당김이 수열 활동을 일으켜 바다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태양계에는 표면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가니메데가 있어요.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이에요. 수성보다 더 크죠. 천문학자들은 달을 덮고 있는 161km 두께의 얼음 껍질 아래에 바다가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리고 2015년에 가니메데의 오로라 활동은 이 바다가 따뜻하고 염분이 많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죠. 유로파와 달리 가니메데의 얼음 간헐천 활동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목성과 가니메데 사이의 거리가 가스거인과 유로파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한 여러 다른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죠.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액체인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 곳 중 하나가 칼리스토인데 아시나요?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이에요. 칼리스토는 모행성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위성만큼 방사선을 받지 않아요. 게다가 자기장도 있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먼 곳에 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달에는 지질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우주 부동액 없이는 바다가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 목성에 위성이 있는 모든 물은 커다란 얼음덩어리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또 다른 우주 천체를 방문해 볼게요. 이번에는 달이 아니라 외소 행성이에요. 여기는 세레스입니다. 사람들은 1801년부터 세레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연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천체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여겨졌죠. 하지만 2015년 새벽 우주선이 세레스에 도착해 이 외소 행성을 조사한 후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어요. 세레스는 바위 덩어리라기보단 얼음 멘틀과 그 밑으로 흐르는 슬러시 같은 바다로 덮인 물 행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세레스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가진 행성이 될 수 있어요. 타이탄은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이에요. 태양계에서 가장 풍부한 액체 웅덩이를 가지고 있죠. 표면은 탄화, 수소와 같은 다양한 화합물로 이루어진 물과 얼음으로 된 현탄액이에요. 이 위성에는 또한 정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빽빽한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면 얼음 지각 아래에 숨어있는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강, 호수,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몇 번이나 지위가 바뀐 불쌍한 명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15년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호가 이 외소 행성을 지나가는 중 전혀 예상치 못한 바다를 발견했어요. 명왕성은 얼음으로 뒤덮인 세계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명왕성에 한때 바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명왕성과 그 5개의 위성이 강력한 충돌 후 같은 물질로 형성됐을 수 있다는 가설이 있어요. 둘째, 명왕성과 가장 큰 위성인 카론 사이의 조성력이에요. 더 좋은 점은 바다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외소 행성을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죠.